이 모든 건 책상 위 중요 문서에 도장이 찍히며 무시무시한 대공 발드로바와의 약혼이 공식적으로 확정되면서 시작된다. 책상에 앉은 남자는 무거운 표정으로 청년을 노려보며 이 거래 이면에 숨겨진 암울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다. 그러고는 그의 풀네임인 페르다로즈노바를 부르며 이 약속에서 절대 도망칠 수 없음을 아주 분명히 못 박는다. 귀족 가문의 일원에게 그런 소식을 듣는 건 절대 항소할 수 없는 최종 선고를 받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다. 알고 보니 운명은 단 두 가지 선택지뿐이었다. 첫 번째 선택, 제안을 거절하고 단 한 푼도 없이 가문에서 쫓겨난다. 두 번째 선택, 동맹을 받아들이고 짐승의 소나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이 상황을 전혀 다르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페르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마침내 그 가문의 진정한 일원이 될 방법을 찾고 싶었을 뿐이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지친 몸에서 땀이 뚝뚝 떨어지는 와중에도 그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몰아붙였다. 기사 가문의 셋째 아들이자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 끔찍하게 허약한 몸을 가진 그는 아무런 발전이 없는 그를 조롱하며 지켜보는 귀족들 앞에서도 연무장 연습을 멈추지 않았다. 재능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자가 자신의 약점과 싸우는 모습을 보며 잔인한 말들이 쏟아졌지만 그는 내 편이라곤 아무도 없었기에 그 고립을 묵묵히 견뎌냈다. 무거운 목검을 안간힘을 다해 꽉 쥐며 그는 언젠가 이 노력이 보상받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창문 너머 가주는 완전히 무관심한 옅은 미소를 띠고 그 쓸데없는 노력을 지켜보았다. 언젠가 그들에게 인정받을 거라 굳게 믿으며 청년은 흥미로운 소문이 돌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눈망울에 희망을 잃지 않았다. 갑자기 진검을 들고 나타난 큰형은 그의 노력을 비웃으며 무언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며 철저히 경멸했다. 무기가 산산조각 난 채 벽 근처 바닥에 내팽개쳐진 페르디난드는 애초에 그가 이곳에 있을 자격 따윈 없었다는 가혹한 현실을 들어야만 했다. 그 괴롭힘은 소년의 푸른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역겹도록 더럽다고 폭언을 퍼부을 때 훨씬 더 개인적인 모욕으로 번졌다.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린 채 홀로 남겨진 청년은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자신의 유일한 소망을 뼈저리게 후회한다. 밖에서 그런 굴욕적인 일이 벌어지는 동안 아버지는 도와줄 생각 따위 전혀 없다는 듯 창문을 등지고 돌아설 뿐이었다. 어두운 방에 홀로 무릎을 꿇은 소년은 이 가문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닫는다. 이 영원한 거절을 마주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택을 떠나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한다. 백발의 남자는 어떤 반대나 감정의 동요도 없이 그의 결정을 차갑게 승낙한다. 작은 배낭을 어깨에 맨 페르타는 저택의 거대한 철문을 향해 걸어간다. 이 마지막 결정으로 그의 인연은 영원히 끊어졌고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자랑스러운 로즈노바라는 성을 쓸 수 없게 되었다. 굳은 살이 박인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며 청년은 자신을 지지해 주어야 했을 바로 그 사람들에게 모든 노력을 무시당한 씁쓸함을 느낀다.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무거운 기운을 뿜어내며 그는 이 일을 초래한 자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자신을 그렇게 버린 옛 가문이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맹세하자 그의 주변으로 만화의 서클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어두운 하늘 아래 도시를 벗어나는 바로 그 순간 그의 마법을 향한 여정이 공식적으로 막을 올렸다. 그는 18살의 나이에 마법의 재능을 각성했고 진영과 주문 연구에 깊이 빠져들었다. 다른 학생들에 비해 너무 늦게 훈련을 시작했기에 그의 존재는 과연 그가 제대로 배울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수많은 의문을 낳았다. 반 친구들은 기회만 나면 그를 비웃으며 꽉 막힌 머리로는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이해하는데 수십 년은 걸릴 거라고 장담했다. 충돌 후 바닥에 쓰러진 학생들 주위에 선 그는 말도 안 되는 에너지 앞에 절망하는 그들을 철저히 무시한 채 마법사의 힘은 내면에서 나온다고 선언한다. 손에 짙은 구체를 형성하며 페르디난드는 마법 서클을 다루는 자신의 힘이 오직 순수한 증오에서 비롯된다고 밝힌다. 맹렬한 폭발이 주변을 초토화시키며 그의 결의가 가진 파괴력을 고스란히 증명한다. 쓰러진 적들이 즐비한 복도를 차분하게 걸어가며 그는 누군가를 향한 원한이 깊어질수록 자신이 더욱 무자비해진다는 걸 깨닫는다. 수년간 복수에 대한 갈망을 쌓아 올리며 6서클에 도달한 후 그가 찾아가야 할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 밤하늘 아래 가문의 거대한 저택이 불타오르는 가운데 그는 마법을 써서 자신을 괴롭히던 하인들이 서로를 잔인하게 물어뜯도록 만들었다. 마법사는 단 한 치의 자비도 없이 자비를 구하며 매달리는 귀족들의 처절한 비명을 철저히 무시했다. 두 형 역시 심판을 피하지 못했고 정신이 조종당해 서로를 향해 치명적인 증오를 느끼게 되었다. 강요된 사륙전은 둘 다 완전히 힘이 빠져 쓰러질 때까지 계속되었고 결국 애초에 이 모든 고통을 심어준 위대한 가주만이 남게 되었다.
주인공은 아버지의 얼굴을 거칠게 움켜쥐고 제발 이 모든 걸 끝내달라는 애원을 들으며 가문의 몰락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라고 명령한다. 노인은 자신의 집에서 악몽과도 같은 현실을 직면해야 했고 혼돈 속에서 그의 정신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 그렇게 무자비한 방식으로 그 핏줄이 가진 권력과 영향력의 모든 흔적이 지도상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주요 목표를 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자신의 텅 빈 눈동자를 보며 이 정도로는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다. 분노는 계속 끌어올라 전 대륙으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강력한 전사들이 그의 진격을 막기 위해 힘을 합치게 만들었다. 절벽 끝에 몰린 그는 이토록 수많은 부당한 비극을 일으킨 그에게 최종 심판을 내리겠다는 영웅들의 선언을 듣는다. 또다시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에서 살아남은 주인공은 전사들을 제압하고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팔서클의 경지에 올랐다. 보통의 기준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업적과 함께 그의 이름은 진정하고 절대적인 대마법사로 역사에 아로새겨졌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여전히 원한을 품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오의 사슬을 반복하며 복수를 시도할 거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두루마리와 고서들에 둘러싸인 페르디난드는 신의 영역인 구서클에 도달하기 위해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다. 특별한 마도서를 뒤적이다가 그는 마침내 이 진화를 완성할 궁극의 재료가 적힌 페이지를 찾아낸다. 짐승 위에 단검이 꽂힌 사파를 보며 그는 이 모든 게 그저 운명의 잔인한 농담이 아닌지 세상의 의문을 품게 된다. 그 고서가 요구하는 건 다름 아닌 그가 과거 약혼했던 두려움의 대상 붉은 용 발드로바 대공의 심장이었다. 거대한 달빛이 비치는 험준한 산악지대 아래 그 발견의 아이러니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무겁게 짓눌러왔다. 그 거대한 괴수는 이미 치명상을 입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둘의 피비린내 나는 재해가 시작되었다. 그 거대한 피조물 앞에 선 그는 오래전 자신의 반려가 될 뻔했던 존재를 똑바로 응시한다. 전투의 피로 속에서 인간의 모습을 취한 지배자는 자신이 입은 상처의 고통에 신음한다. 위협적인 태도를 조금도 늦추지 않은 채 마법사는 그녀를 폭군이라 부르며 입 다물고 최후를 받아들이는 게 훨씬 현명할 거라고 경고한다. 숨을 헐떡이며 무거운 목소리로 짐승은 세상이 자신을 그렇게 본다는 건 인정하지만 어째서 자신에게 이토록 엄청난 증오를 쏟아내는지 그 이유를 묻는다. 그녀는 인간의 영역에 발도 들이지 않고 고립되어 살았다고 설명하며 도대체 어떤 거대한 원한이 이 침략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갑자기 밀려오는 분노에 휩싸인 페르타는 그녀가 누구에게도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폭발하고 만다. 수년간의 억울함을 토해내며 그는 그녀의 그 기괴한 약혼 요구가 자신의 추방을 초래했으니 이 모든 몰락의 근원은 바로 그녀라고 비난한다. 거대한 용은 이 모든 불행의 책임이 정말 자신에게 있는 거냐며 진심으로 놀라묻고 그에게서 극도로 공격적인 대답을 돌려받는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대마법사는 인간 반려자를 맞이하려 했던 그녀의 그 터무니없는 욕심이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았다고 울부짖는다. 날카로운 발톱을 살짝 움직이며 짐승은 마침내 생각을 정리하고 이 갈등의 근원을 이해한 듯 보였다. 적의 사려 깊은 반응을 이해하지 못한 푸르나는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자 의구심을 품고 잠시 주춤한다. 하지만 이내 혼란을 떨쳐내고 주변에 차오르는 붉은 만화에 집중하며 그 틈을 타 필요한 모든 힘을 끌어모은다. 마지막 파괴적인 공격을 준비하던 그는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간다는 괴수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허를 찔린다. 빠르고 잔혹한 움직임으로 용은 스스로 자신의 가슴에 발톱을 깊숙이 찔러 넣는다. 갑작스러운 광기에 경악한 주인공은 절박한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마법을 발사하려 한다. 적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대한 생명력을 목격한 그의 표정이 충격으로 얼어붙는다. 그 자해로 인해 이 신화적인 존재는 밤하늘 아래 엄청난 피를 쏟으며 완전히 쓰러지기 직전의 상태가 된다.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완전히 굳어버린 그는 도대체 그런 희생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소리친다. 그 생명체의 가냘픈 목소리가 허공에 울려 퍼지며 그의 마법은 결점 없는 용의 코어가 있어야만 가능했다는 사실을 마법사에게 상기시킨다. 자신의 계획을 망치기 위해 스스로 심장을 부수려는 그녀의 의도를 깨달은 청년은 멈추라고 온 힘을 다해 소리치며 완전한 절망에 빠진다. 구서클에 도달할 기회는 세상에 두 번 다시 없다는 걸 알기에 페르타는 어떻게든 이 참사를 막기 위해 미친 듯이 목표물을 향해 달려간다.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인 페르타는 난폭하게 손을 뻗으며 짐승이 스스로 코어를 파괴하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둔탁한 충격은 괴수의 가슴 정중앙에 적중했고 무거운 에너지가 허공으로 흩어진다. 마법사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그녀의 충동적인 행동을 저주하며 전속력으로 그녀를 향해 돌진한다.
그는 치명상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대한 몸뚱이 바로 옆에 재빨리 착지한다. 필사적으로 코어를 찾던 청년은 무언가의 시선을 고정한 채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믿지 못하고 엄청난 충격에 빠진다. 쓰러져 힘을 잃은 지배자를 바라보며 그는 이건 완전 미친 짓이라고 중얼거리며 도대체 그 중요한 장기가 어디로 갔는지 의아해한다. 바로 그때 이 혼돈 속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디테일을 발견한 그의 시선이 멈춘다. 짐승의 심장이 아주 강렬한 황금빛을 내뿜으며 온전하게 빛나는 상태로 그의 두 손에 놓여 있었다.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그는 그 물건을 빤히 바라보며 그 행동의 이면에 숨겨진 이유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페르타는 발드로바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 만약 그녀가 진짜 싸울 생각이었다면 진작에 자신을 끝장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냘픈 목소리로 그 피조물은 자신 때문에 당신이 불행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뿐이라고 짧게 대답해 그를 완전히 말문이 막히게 만든다. 그러고는 아주 오랫동안 자신을 깊이 증오해왔다고 털어놓는다. 그녀는 자신의 피 속에 흐르는 야생의 피와 아무 이유 없이 파괴를 일으키고 싶은 주체할 수 없는 충동을 늘 경멸했다고 설명한다. 이 파괴적인 본성은 그녀의 일부였고 결코 억누르거나 바꿀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이 고독한 저주를 짊어진 무게가 이대한 붉은 용에 지친 눈동자 속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과거의 회상 속에서 지배자는 불타는 거리를 걷고 인간들은 목숨을 건지려 절망 속에서 도망친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공포를 불러일으킨다는 걸 알기에 그녀는 종종 자신이 사라져버리면 모두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 바랐다고 고백한다. 그런 짐을 안고 있으면서도 짐승은 살아있는 동안 아주 작은 행복이라도 누려보고 싶다고 감히 바랐지만 결국 그 바보 같은 꿈이 너무나도 큰 고통을 만들고 말았음을 인정한다. 서서히 괴수의 생명력이 영원히 사그라지기 시작한다. 자신의 최후를 받아들이며 발드로바는 자신 때문에 모두가 고통받았으니 이 희생이 적어도 마법사가 그토록 찾던 행복을 가져다 주길 바란다고 말한다. 직후 용의 거대한 몸집이 공기 중의 입자로 부서지기 시작한다. 눈을 동그랗게 뜬 주인공은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그 불편한 감정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하려 한다. 그 불쾌감은 점점 커져만 가고 내면의 혼란으로 인한 고통에 그는 자신의 옷자락을 꽉 움켜쥔다. 순수한 분노로 이를 갈며 그는 모든 것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결의를 흔들려 하는 상대를 저주한다. 망설임을 떨쳐내려 했으며 청년은 짐승의 시체에 등을 돌리고 구서클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자신의 주된 목표에 집중한다. 빛나는 심장을 높이 치켜들며 프로데는 셀 수 없는 인고의 시간을 살아온 생명체의 순수한 정수를 흡수할 준비를 한다. 황금빛 에너지가 응집되는 것을 지켜보며 그는 그것을 흡수하는 즉시 인간의 한계를 완전히 초월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막대한 힘이 한꺼번에 그의 몸속으로 밀려들자 비명소리가 메아리 친다. 흡수된 힘은 신적 존재의 버금가는 권능으로 그를 재탄생시킬 만큼 터무니없이 막강하다. 거대한 빛의 폭발이 일대를 휩쓸며 대마법사가 그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경지에 올랐음을 알린다. 하지만 영광 대신 소년의 정신은 완전히 어둡고 텅 빈 공간으로 내던져져 철저한 혼란 속에 빠진다. 분명 코어를 완벽하게 흡수했다고 확신했던 마법사는 자신의 몸이 빛나는 실루엣처럼 떠오르자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의문을 품는다. 바로 그 순간 그는 끝없는 심연으로 떨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이것이 그 과정의 부작용인지 의심한다. 매우 강렬하고 짙은 방식으로 압도적인 슬픔이 그의 의식 속으로 밀려들기 시작한다. 눈을 동그랗게 뜬 페르타는 그 모든 무거운 감정들이 발드로바의 것이었음을 마침내 깨닫는다. 그 지배자가 가슴속 깊이 가두어 두었던 모든 것을 이제 자신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그의 얼굴에 충격이 번진다. 그는 자신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깊은 절망과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계속해서 품어왔던 고독을 온몸으로 느낀다. 이 끝없는 순수한 감정들과 마주하자 그가 이 생명체를 향해 품었던 모든 원한과 증오가 모든 의미를 잃어버린 듯했다. 자신이 방금 저지른 끔찍한 짓의 의문을 품고 스스로가 한없이 작게 느껴진 주인공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린다. 자신의 기억 속으로 뛰어든 그는 힘을 향한 그 끊임없는 여정 속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찾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묻기 시작한다. 창가에 앉아 책을 읽던 외로운 과거의 모습은 그가 묻어두려 했던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다. 그는 대마법사라는 칭호나 그 어떤 최고의 경지 같은 것에는 애초에 관심조차 없었음을 깨닫는다. 여러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어린 시절의 그림은 아주 어릴 적부터 그의 유일하고도 진실된 소원이 사실 매우 소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푸르티스는 그저 집에서 겪어야 했던 그 모든 적대감에서 멀리 벗어나 진짜 가족을 꾸리고 평화롭게 살고 싶었을 뿐이었다.
인간의 모습을 한 짐승이 햇살을 만끽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청년은 그 둘이 완전히 똑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는 사실을 씁쓸하게 깨닫는다. 흙먼지 묻은 얼굴에 우울한 미소를 지으며 주인공은 한숨을 쉬고 그 모든 것이 그저 거대한 시간 낭비였음을 후회한다. 괴물의 시신 곁에 선 그는 자신을 이해해줄 유일한 사람을 쓰러뜨린 것을 자책하며 이렇게 늦게 진실을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성취했다고 믿었던 알량한 승리감마저 후회의 무게에 짓눌려버리고 눈물은 도무지 멈출 줄 모른다. 하지만 구서클의 마법 경지에 도달하자마자 한 가지 독특하고 절대적인 주문을 시전할 수 있게 된다. 거대하게 빛나는 마법진에 둘러싸인 채 그는 철저히 혼자라면 이 어처구니 없는 힘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갑자기 시야가 맑아지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누군가의 목소리에 청년의 두 눈이 번쩍 뜨인다. 주변 풍경이 극적으로 변하며 고급스럽게 장식된 귀족의 집무실이 모습을 드러낸다. 책상에 앉은 늙은 가주는 중요한 대화 중에 넋을 놓고 있는 소년에게 날카롭게 쏘아붙인다. 바닥을 내려다보던 푸르다는 그 노인이 이미 오래전에 죽음을 맞이했음에도 아버지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혼란에 빠진다. 익숙한 환경과 공기 중의 긴장감이 운명적인 약혼 발표의 날이 다시 반복되고 있음을 알려주자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한다. 그 오만한 사내는 평소와 다름없는 차갑고 이합적인 어조를 유지하며 소년이 그 결정의 무게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다. 쫓아내겠다는 협박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청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오른다. 단호하게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디며 그는 마침내 마법이 성공하여 자신을 곧장 과거로 돌려보냈음을 깨닫는다. 조금의 두려움도 보이지 않은 채 청년은 남자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다를 것이라 확언한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배자와의 약혼을 정식으로 받아들이는 지극히 당당한 태도로 가주를 놀라게 한다. 저택의 복도를 타고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하인들은 소년의 갑작스러운 용기에 큰 충격을 받는다. 가문의 차남인 후케는 동생이 더드로 기어들어가는 대신 목숨을 구걸할 것이라 예상했기에 이 소문이 사실인지 의심한다. 집사는 청년이 곧 떠날 예정이지만 그가 하인들을 쫓아내고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있기로 했다고 보고한다. 상황이 기묘하고도 재미있다고 느낀 그 귀족은 불쾌한 작은 방문을 할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판단한다. 그는 곧 죄수가 될 자의 절망적인 얼굴을 비웃어주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복도를 걷는다. 순전한 저기를 담아 침실문을 거칠게 열어젖힌 후케는 아직도 출발하지 않았냐고 소리를 지르며 안으로 들어선다. 하지만 침입자의 의기양양한 표정은 방 안의 놀라운 광경을 마주한 순간 단숨에 사라져버린다. 예상처럼 울부짖거나 떼를 쓰기는커녕 페르디난드는 거울 앞에 서서 완벽하게 차분한 태도로 정장을 매만지고 있다. 태연하게 주인공은 노크도 없이 들어온 형의 무례함을 지적하며 그토록 절제된 태도로 상대방을 당혹스럽게 만든다. 복장의 마지막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그는 앞으로는 사치품 없이 지내는 것에 익숙해지기 위해 일부러 하인들을 물렸다고 설명한다. 급격히 변한 태도를 의심한 후케는 이 약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고나 있냐고 물으며 주도권을 되찾으려 한다. 매우 단도직입적으로 주인공은 이 계약이 그저 자신을 가문에서 영원히 쫓아내기 위한 그럴싸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대답한다. 직설적인 대답에 당황한 형은 약혼이 곧 영구적인 형벌이라 주장하며 약혼자의 자리가 비어있던 진짜 이유를 아느냐고 물으며 그를 겁주려 한다. 차분하게 한숨을 내쉬며 페르디난드는 눈을 감고 그 준비 과정에 얽힌 모든 세부사항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확언한다. 모두가 두려워하던 어두운 진실은 과거 지배자와 약혼하기로 되어 있던 첫 번째 구혼자가 다름 아닌 제국의 제3황자였다는 사실이다. 뛰어난 두뇌와 높은 인기로 유명했던 이 완벽한 황자는 심지어 왕자마저 거절하고 지배자의 약혼자로 자원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자신감은 약혼을 공식화하기 위해 도착한 바로 첫날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그 괴물 앞에서 정중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쌍한 사내는 변변한 방어조차 해보지 못한 채 가혹하게 거절당하고 짓밟혀버렸다. 이 비극적인 사례를 들먹이며 형은 황족조차 감당하지 못한 일을 주인공이 정말로 살아남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캐묻는다. 완전한 경멸을 담아 어깨를 으쓱하며 귀족은 멍청이가 제 발로 파멸을 향해 걸어 들어가고 싶다면 그건 자신의 알바가 아니라고 조롱한다. 그는 심지어 소년이 도망치려 한다면 짐승이 죽이기 전에 자신이 먼저 확실히 끝장내버리겠다는 분명한 경고까지 남긴다. 이러한 위협에도 두려움을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청년은 그저 아주 침착한 태도로 형의 주의를 끈다. 그러고는 주인공이 그를 질책하며 그가 큰형의 아내를 계속해서 부적절한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이미 모두가 아주 잘 알고 있다고 폭로한다.
그 도발에 완전히 폭발한 후케는 소년을 때리려 달려들지만 이번엔 참아야 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평정심을 유지하며 마법사는 지금 이 계약에서 자신의 얼굴이 꽤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기에 멍든 채로 나타날 수는 없다고 일깨워준다. 이미 밖에서 마차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짐승의 영지로 향하는 여정이 길어질 것이라 알리며 작별 인사를 건넨다. 차분하게 마차에 올라탄 소년은 가문의 영지를 영원히 떠날 준비를 한다. 늙은 집사는 거짓된 존경심을 꾸며내며 그토록 긴 세월 동안 도련님을 모실 수 있어 크나큰 영광이었다며 작별 인사를 고한다. 그 가식적인 태도를 즉시 눈치챈 페르디난드는 그것이 정말로 영광이었다면 이 고용인이 평생토록 자신의 음식에 독을 타며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 결론 내린다. 그는 그저 선천적으로 몸이 허약해서 늘 아픈 것이라 생각하며 자랐던 시절을 기억한다. 하지만 훗날 소녀는 그 배신을 밝혀냈고 그 남자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끝장내고 싶을 만큼 지독한 혐오감을 느꼈었다. 모두를 놀라게 하며 주인공은 마치 따뜻한 작별 인사인 것처럼 늙은 하인을 껴안기로 한다.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돌보느라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소년의 반어적인 속삭임을 들은 집사는 공포에 질린다. 계속해서 연기를 유지하며 청년은 고용인에게 가문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긴 채 마차를 타고 저택을 뒤로하고 떠난다. 이제 안에서 혼자가 된 페르디난드는 좌석에 기대어 긴장을 풀고 전생에서 이미 복수를 끝마쳤기 때문인지 마음이 평온해짐을 깨닫는다.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마음이 완전히 편안해지는 것을 느낀다. 조명이 밝혀진 숲을 지나며 여정은 계속된다. 그는 그 모든 분노와 복수를 향한 갈망이 자신의 가슴 속에서 깨끗이 사라졌음을 알아차린다. 소녀는 어쩌다 이토록 고요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침묵 속에서 되짚어본다. 그의 기억 속에서 당시 자신이 사용했던 마법은 통제불능의 중독처럼 작용하여 처음에는 엄청난 쾌감을 안겨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파괴적인 힘은 실제하고도 위험한 의존증으로 변해버렸다. 광기가 그의 몸을 지배했을 때 파괴는 다른 어떤 감정도 차단해버리는 극도의 희열을 불러일으켰다. 정신을 현재로 되돌린 그의 눈동자에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맑은 빛이 서려 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법사는 더 이상 증오에 집어삼켜진 채 살아가는 악몽을 겪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인정한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 머리를 뒤로 기대며 그는 이렇게 오랜만에 약간의 평화를 누리는 것도 꽤나 좋은 일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자 마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를 알리고 소녀는 이제 굳이 마력을 각성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곳에 세워진 나무 팻말에는 짐승의 영지 출입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아주 분명한 경고문이 쓰여 있다. 작은 가방 하나를 든 채 숲 한가운데 홀로 남은 그는 대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앉아서 기다린다. 청년의 건강을 기원하며 절망에 빠져 도망치는 마부를 보며 그는 감시받지 않는 것은 좋지만 야생의 위험성에 대해 곰곰이 생각한다. 더 큰 위협에 대해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인공은 최소한의 기본 생존 마법 정도는 익혀두는 것이 좋겠다고 결심한다. 갑자기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청년의 주의를 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이 고립된 장소에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나무들 사이에서 메이드 복장을 한 어린 소녀가 나타나 소년에게 인사를 건네며 자신을 발드로바의 시종 룰이라고 소개한다. 소녀는 그가 기다리던 약혼자인지 정중하게 묻고 그는 직접적이고 차분하게 맞다고 긍정한다. 매우 공손한 태도로 메이드는 그를 성으로 호위하겠다고 알리며 숲을 통과하는 길을 가리킨다. 걸음을 옮기는 동안 소녀는 제국의 시민들이 조국이 정복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망상 속에 살고 있음을 떠올린다. 하지만 통제가 불가능한 몬스터 무리가 항상 동부 국경을 장악하고 있었기에 현실은 전혀 달랐다. 그러나 과거의 그 위험한 생명체들의 진격을 실제로 막아낸 장본인은 다름 아닌 모두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붉은 짐승이었다. 안내를 따라가며 페르디난드는 대륙을 위한 주요 방어선을 구축했음에도 그 지배자가 그런 끔찍한 평판을 얻게 된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그가 몬스터 군대를 만들어낸다며 사람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지어냈는지 되짚어보던 중 갑자기 뒤에서 다가오는 위협을 눈치챈다. 자신들을 공격하려던 괴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제거되자 소녀는 짐승에 대해 헛소리를 짓거리는 자들도 그녀 앞에서는 찍소리조차 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차분하게 걸으며 시종은 청년이 그러한 공격에 대해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장담한다. 그녀는 자신이 곁에 있는 한 하급 몬스터들은 감히 무모하게 행동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에게서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듣는다. 거리가 궁금했던 주인공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묻고 아직 2시간 정도는 더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소녀는 혼자 날아서 갔다면 성에 도착하는데 단식초면 충분했을 거라고 털어놓습니다. 상황을 짚어보던 페르디난드는 그녀가 절대 평범한 고용인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눈치챕니다. 이 어린 소녀는 사실 신비한 피를 이어받은 후예로 불과 꼬리를 숨긴 채 말도 안 되는 괴력을 과시하고 있었죠. 이 새로운 사실을 마주한 마법사는 걸음을 멈추고 바닥에 가방을 내려놓기로 합니다. 그러고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둥지까지 함께 날아가자고 제안하지만 메이드는 그러려면 자기가 그를 안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문합니다. 남자는 짐이 되지 않고 공중에서 완벽하게 버틸 수 있다고 장담하지만 그녀는 그저 하기 싫다며 대화를 싹둑 잘라버립니다. 이토록 노골적이고 무례한 거절이 지나간 후 숲에는 어색한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무거운 분위기를 수습하려던 주인공은 잠깐이라도 쉬자고 제안하지만 안내자는 주인이 기다리고 있으니 계속 걸으라고 재촉합니다. 소녀의 고집을 꺾을 방법이 없었던 그는 완전히 지친 표정으로 입을 다뭅니다. 바위산 사이로 해가 지기 시작할 때까지 혹독한 행군이 이어지며 결혼으로 향하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마침내 거대하고 어두운 성에 도착하자 누군가 무거운 나무문을 두드리며 그들의 도착을 알립니다. 홀의 거대한 문턱에 선 메이드는 약혼자가 마침내 도착했다고 크고 또렷하게 외칩니다. 소녀는 문 너머로 흘러나오는 압도적인 에너지를 느끼며 드래곤의 존재 자체가 이렇게 위압적인 것인지 경악합니다. 하이는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기가 전원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만 그는 그냥 직접 이야기하면 안 되냐고 묻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섬뜩한 시선은 그의 처지에 지배자와 독대할 권리 따위는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긴장된 순간이 지나가자 어린 소녀는 다시 정중한 태도로 돌아와 마수가 읊어준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하겠다고 알립니다. 전원은 이 영지를 둘러싼 잔혹한 악명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찾아온 남자의 용기를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공식 입장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강요된 약속을 지킬 마음이 추호도 없다는 것이었죠. 발길을 돌리라는 마지막 명령에 문 앞에서 쫓겨나려고 그 먼 길을 달려왔나 싶어 청년은 짜증이 치밀어 오릅니다.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마법사는 전생이었다면 그 운명에서 벗어날 기회를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잡았을 거라고 회상합니다. 하지만 이제 완전히 달라진 마음가짐을 가진 주인공은 이곳에 온 것은 제국의 강요가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선택이라고 큰 소리로 선언합니다. 메이드는 등을 돌려 약혼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소년의 대담함에 깜짝 놀랍니다. 소녀가 충격으로 침묵하자 페르타는 어서 주인에게 자신의 대답을 전하라고 재촉하고 마지못한 대답을 얻어냅니다. 이 고집에 대한 즉각적인 대답으로 동전이 가득 든 거대한 자루가 바닥에 거칠게 내동댕 잊혀집니다. 하이는 그의 단호한 태도가 높이 평가받긴 했지만 떠나라는 명령에는 변함이 없다며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큰 재물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보물로 다른 곳에서 새 삶을 꾸리라는 뜻이었지만 남자는 산더미 같은 금화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바닥에 앉아있을 뿐입니다. 바닥에 널린 금화들을 응시하며 마법사는 부나 권력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아주 차분하게 선언합니다. 손에 든 동전 하나를 만지작거리며 그는 이곳에 온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밝힙니다. 남자는 자신에게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지배자 발드로바와의 약혼뿐이라고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그 고집스러운 대답을 들은 어린 하인 루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지친 한숨을 내쉽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녀는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주인공을 향해 돌진합니다. 칼날처럼 그의 얼굴에 손가락을 겨눈 채 소녀는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당장 여기서 사라지라고 말합니다. 태도가 이상하다고 느낀 페르타는 마수가 보낸 전원치고는 너무 짧은 것 같다고 지적하지만 메이드는 이건 오직 자신의 뜻이라고 털어놓습니다. 짜증이 솟구친 어린 소녀는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며 끝까지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에게 경고합니다. 소녀의 몸에서 압도적인 에너지가 폭발하며 무시무시한 압박감으로 주변을 휩습니다. 그 충격파에 밀려나면서 남자는 이것이 두려움의 대상인 드래곤의 이합적인 오라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하이는 지배자는 안중에도 없이 야망만 좇는 탐욕스러운 인간들을 아주 잘한다며 혐오감을 담아 그를 비난합니다. 그 압박감에 숨조차 쉬기 버거워하면서도 주인공은 과거의 사망자가 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지 마침내 그 이유를 깨닫습니다. 하인의 눈에 그 귀족은 마술을 이용하고 결혼을 발판 삼으려는 더러운 속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뻔한 탐욕을 자신들의 감각에서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한 그 사내가 멍청했다고 덧붙입니다. 무거운 기운을 뚫고 확고하게 한 걸음 내디디며 마법사는 황자가 참으로 오만했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공격의 압박을 더욱 끌어올리며 소녀는 눈앞의 청년 역시
다른 구혼자들처럼 똑같이 더럽게 보일 뿐이라고 장담합니다. 그녀는 주인을 속여 넘겨서 이전 귀족과 똑같이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진짜 계획이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겁에 질려 물러서기는커녕 평온한 표정으로 제 옷매무새를 다듬을 뿐입니다. 하인은 자신의 힘에 짓눌리지 않고 꼿꼿이 서 있는 인간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세를 바로잡으며 남자는 그 누구의 강요로 온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이득을 노린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맹세합니다. 자신 같은 이기적인 놈을 위해 그 존재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던 순간이 떠오르며 고통스러운 기억이 그의 머릿속을 덮칩니다. 결의에 찬 따스한 빛을 발산하며 프루나는 이번에야말로 그녀의 곁에 진심으로 머물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합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부부가 될 사이이니 이제부터는 직접 대화해야 한다고 지배자에게 전해달라며 메이드에게 부탁합니다. 어린 소녀는 그 태도를 엄청난 모욕으로 받아들이며 소리 없는 분노로 마법사를 노려봅니다. 완전히 인내심을 잃은 그녀는 그 오만함에 격분하여 비명을 지르며 그를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합니다. 주인공은 우아하게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며 믿을 수 없을 만큼 쉽게 공격을 피합니다. 그는 품위를 잃지 않은 채 소녀가 그 움직임을 파악하려 애쓰는 동안 잠시 양해를 구할 뿐입니다. 잠시 후 하인은 통신 마법을 사용하여 약혼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왔다는 남자의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합니다. 어두운 성의 복도에 홀로 선 메이드는 정중한 태도로 보고를 마칩니다. 그 전원은 둥지에서 쉬고 있던 이 영지의 절대적인 권력자인 거대한 레드 드래곤의 귀에 곧바로 닿습니다. 보고에 놀란 마수, 인간의 모습을 한 그녀는 그 꼬맹이가 정말로 그런 말을 할 배짱이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이염 있는 자세로 앉아 지배자는 그가 속으로 과연 어떤 사람일지 무척 궁금하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때 그녀가 부하 직원의 의견을 묻자 여정 내내 피곤해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던 아주 연약한 인간이었다고 서둘러 묘사합니다. 소녀는 경멸을 숨기지 않고 그의 얼굴이 끔찍하다고 꾸며대며 아예 영원히 쫓아내버리자고 제안합니다. 주인은 그 소년이 사실 꽤 잘생겼다며 하인의 말을 즉시 정정하고 거짓말이 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부하는 입을 삐죽거립니다. 한숨을 쉬며 패배를 인정한 이 어린 직원은 결국 그 인간이 결코 평범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맙니다. 그녀는 자신이 드래곤의 피를 이었기 때문에 필멸자들의 마음에 공포를 심어주는 건 언제나 아주 쉬운 일이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메이드는 자신이 위압적인 에너지를 모조리 뿜어냈는데도 그 마법사가 단 한 줌의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다고 회상합니다. 거대한 홀에 침묵이 내려앉고 마수는 충성스러운 신복의 상세한 평가를 그저 잠자코 듣기만 합니다. 인간의 끈기를 눈여겨본 소녀는 마침내 그에게서 쓸모있는 자질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로써 하인은 그 청년이 흔들림 없이 주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결론지으며 이를 아주 좋은 징조로 여깁니다. 지배자는 그 문장을 생각에 잠긴 채 따라 읊으며 자신과 동등하게 마주할 수 있는 인간이 존재한다는 생각에 매료됩니다. 두 사람이 지극히 평범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을 거라 상상하자 이 강력한 존재의 마음속에 포근한 감정이 퍼집니다. 단어 선택에 약간 혼란스러워진 메이드는 그토록 두려운 분에게서 나온 그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의문을 품습니다. 직후에 소녀는 그저 지루한 표정으로 시선을 돌리며 그곳에서 말하는 평범함의 기준이 꽤 이상하다는 것에 아이러니컬하게도 동의합니다. 성의 긴 복도로 돌아온 하인은 지배자가 결합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알려 소년을 놀라게 합니다. 그녀는 직업적인 태도를 유지한 채 남자를 거대한 복도로 안내하며 그를 손님 숙소로 데려가겠다고 알립니다. 흠잡을 데 없이 고급스러운 방에 발을 들인 주인공은 상상했던 것보다 이곳의 관리가 훨씬 잘 되어 있다고 속으로 감탄합니다. 그 깔끔함에 깊은 인상을 받은 그는 이 넓은 성에 일하는 직원이 정말 그녀밖에 없냐고 묻고 어린 소녀는 그렇다고 확인해줍니다. 한껏 경멸하는 표정으로 메이드는 자신이 마수의 유일한 부하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를 그저 손님이라고 깎아내립니다. 남자는 이 성 주인의 공식적인 약혼자로 대우받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해져 그 어설픈 호칭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가벼운 한숨을 내쉬며 프로데는 이 소녀가 인간을 혐오하고 주인을 지키는 경비견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형식적인 인사를 치워버린 그는 결혼식이 언제 열리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날짜가 한 달 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청사진은 이 예식이 둥지 안에서 조용히 치러지는 아주 사적인 행사가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소란을 피우지 않고 상황을 파악한 청년은 너그러운 태도로 그 정보를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마법사는 정확히 30일이라는 기한을 되새기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반대편에서 소녀는 팔을 짱짱하게 낀 채 그의 모든 반응을 예리하게 주시합니다. 주인공은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이 기간이 예식 전까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마지노선이기도 하다는 것을 빠르게 간파해냅니다. 하인은 그의 얼굴에 손가락을 단호하게 겨누며 그토록 거대한 존재의 반려자가 되려면 그와 동등한 지위를 성취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녀는 소년에게 진정한 약혼자가 될 필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실력으로 증명하라며 마지막 도전을 던집니다. 그 모든 까다로운 요구에 직면한 청년은 이 결혼이라는 게 상당히 복잡한 일인 것 같다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이 조건이 지배자가 정한 것인지 묻지만 소년은 오롯이 자신의 기준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부하가 규칙을 정한다는 게 우습다고 생각하던 찰나 그는 주인이 너무 착해서 많은 것을 넘어가 주기 때문에 하인인 자기가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어린 소년은 주먹을 꽉 쥐며 비록 허약한 몸이더라도 그에게 진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녀의 가장 큰 두려움은 선택받은 약혼자가 쓸모없는 인간으로 판명나면 이웃 국가의 지도자들이 마술을 얕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법사는 잠시 눈을 감고 많은 것을 시사하는 그 대화의 모든 세부 사항을 온전히 흡수합니다. 미래의 반려자가 얼마나 좋은 사람들에게 잘 둘러싸여 있는지 깨닫자 그의 얼굴에 진심 어린 놀라움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인의 꺾이지 않는 충성심을 분석하며 프로데는 주인이 무시했던 결점을 정확히 짚어낸 그녀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의 마음속에 어두운 의문이 밀려옵니다. 과거 마수의 마지막 순간에는 이토록 헌신적인 하인들이 곁에 한 명도 없었는지 궁금해진 것입니다. 다시 대화에 집중하며 그가 도전을 받아들이자 어린 소녀는 부끄럽지 않으려면 아예 황제라도 될 작정이냐며 비아냥거립니다. 소녀는 그녀의 조롱 섞인 말투를 곱씹으며 제국의 위대한 지도자를 능가하는 존재감을 갖추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 임무가 명백히 어렵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평온한 표정으로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그 차분함이 의심스러웠던 메이드는 이렇게 심각한 최후 통첩 앞에서도 그토록 여유로운지 그 이유를 따져 묻습니다. 루리는 그의 소극적인 태도에 짜증을 내며 용을 상대하는 게 장난 같냐고 아니면 그냥 멍청한 거냐고 묻지만 아주 여유로운 대답을 듣는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이며 그는 하녀에게 신경 쓰지 말라며 한 달 안에 자신의 자격을 확실하게 증명하겠다고 약속한다. 어린 하녀는 평범한 인간에게서 대체 어디서 저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침묵 속에서 그 소년을 지켜본다. 거대하고 어두운 고딕 양식의 성에 어둠이 깔리며 저택에 무겁고 고요한 분위기가 맴돈다. 텅 빈 복도를 걸으며 페르디난드는 단 한 달 안에 자신의 잠재력을 증명해야 하는 이 까다로운 조건에 대해 생각한다. 그는 대륙에서 마법사가 극히 드문 만큼 현재 자신에게는 마법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다. 하지만 이 청년은 전생에 이미 구서클에 도달했던 특별한 경험이 있기에 그 감각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신비로운 기술을 익히는 자에게 첫 번째 서클을 형성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단계다. 이것이 만화의 전체 경로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푸른 서클은 차분한 명상을 통해 형성되는 가장 안정적인 경로이며 대다수의 학생들이 선택하는 방식이다. 반면 붉은 서클도 존재하는데 이는 순전히 격동적이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 어두운 길은 건전한 방식으로 힘을 가져다주는 대신 이성을 빠르게 갉아먹으며 사용자를 극단적인 증오에 휩싸이게 만든다. 과거에 바로 그 끔찍한 비극을 겪어봤기에 대마법사는 같은 길을 반복하면 훨씬 더 빨리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결연히 주먹을 쥐며 예전과 같은 자기 파괴적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번의 주인공은 언제든 이성을 잃지 않도록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더 안정적인 길을 따르기로 결정한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고립된 성 안에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속절없이 지나간다. 환하게 불이 켜진 방바닥에 앉아 소녀는 주변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위해 깊은 명상에 잠긴다. 엄청난 노력을 들여 손에 만화를 집중시키고 첫 번째 신비로운 고리를 만들려 하지만 그 빛은 이내 공기 중으로 흩어져 버린다. 마법사는 좌절감이 담긴 긴 한숨을 내쉬며 기초 마법을 통제하려는 시도에서 또 한 번의 실패를 기록한다. 그는 푸른 서클을 형성하려면 최소 3년의 수련이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미래의 기억이 있으니 훨씬 빠를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의 생각을 끊고 식사를 들고 방에 들어온 하녀는 그가 벌써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거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그는 쟁반에 담긴 스튜를 먹기 시작하며 담담하게 그렇다고 대답한다. 음식을 맛보며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기에 변한 건 하나도 없다고 말한다.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정말 아무런 진전이 없었으며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갑자기 격렬한 진동이 성 전체를 뒤흔들며 테이블 위의 접시들이 요란하게 덜그럭거린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놀란 소녀는 무엇이 이런 거대한 진동을 일으키는 거냐고 묻는다. 하녀는 지배자 발드로바가 바로 지금 몬스터 토벌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차분하게 설명한다. 그는 짐승이 극동에 저주받은 땅을 홀로 쓸어버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생각에 잠긴다. 순간적인 결심에 이끌려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 전투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선언한다. 루리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응시하며 그러지 않는 편이 훨씬 나을 거라고 차갑게 충고한다. 그녀는 평범한 인간의 멀쩡한 정신으로는 그 끔찍한 전장의 압박감을 절대 견딜 수 없을 거라고 경고한다. 소녀는 조롱하는 투로 약혼식도 치르기 전에 망신당하고 싶지 않다면 그냥 방에 처박혀 있으라고 제안한다. 마법사는 주저없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테이블 위에 손을 짚으며 숨어있으라는 제안을 거절한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유지하며 그 전투를 지켜보는 것은 지배자의 반려자가 되려는 사람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다시금 강조한다. 그의 고집을 꺾을 방법이 없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비행이 아주 갑작스럽게 시작된다. 하녀는 소년을 들쳐업고 무서운 속도로 바람을 가르며 허공에 에너지가 담긴 궤적을 남긴다. 숲을 한가운데에 착지한 어린 소녀는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차분하게 알린다. 페르디난드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 미친 비행이 너무 빨라서 차라리 순간 이동에 가깝게 느껴졌다고 투덜거린다. 속이 뒤집히는 와중에도 그는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려 애쓰고 소녀는 자기가 메인쇼가 아니니 앞을 보라고 말한다. 청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녀가 방금 가리킨 짓누르는 듯한 풍경을 눈에 담는다. 지평선을 장악한 끔찍할 정도로 거대한 광경을 마주한 순간 그의 두 눈이 크게 뜨인다. 거대한 어둠의 에너지와 먹구름의 폭풍이 혼돈의 분위기 속에서 저주받은 땅 전체를 덮고 있다. 그 존재의 엄청난 규모에 완전히 충격을 받은 그는 주위의 말도 안 되는 압박감을 느끼며 그 자리에 얼어붙는다. 저 멀리 혼돈의 소용돌이를 지켜보며 그는 저곳이 정말 위대한 지배자가 싸우고 있는 곳이 맞는지 묻는다. 재앙의 한가운데서 거대한 붉은 용은 사방에서 그녀를 공격하려는 수많은 기괴한 몬스터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짐승은 공중에서 맹렬하게 요동치며 압도적인 힘으로 괴물들을 튕겨내고 순수한 힘만으로 주변을 깨끗이 쓸어버린다. 거대한 다두 괴물들이 고대 존재에 길들여지지 않은 분노를 버텨내려 했으며 절망 속에 비명을 지른다. 조금의 자비도 없이 그녀의 날카로운 발톱은 눈 깜짝할 사이에 적의 방어를 찢어발기며 이곳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보여준다. 붉은 용은 무자비하게 송곳니를 들이밀며 감히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밀어낸다. 목구멍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끌어모으며 지배자는 가장 파괴적인 공격을 준비하기 위해 고개를 치켜든다.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 거대한 불꽃의 파도가 화염 폭발과 함께 지면을 휩쓸며 어두워진 지역 전체를 밝게 비춘다. 그 충격파는 지켜보던 두 사람이 서 있는 멀리 떨어진 언덕까지 강타할 만큼 맹렬한 폭풍을 일으킨다. 직후 괴물은 기가 찢어질 듯한 포효를 내지르며 대기 자체를 적대적으로 진동하게 만든다. 음파는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을 실어나르며 그 황폐해진 땅 구석구석으로 공포를 퍼뜨린다. 포효의 충격이 소년을 정통으로 강타하고 그는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의식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친다. 서있을 힘조차 잃은 페르디난드는 땅에 주저앉고 순수한 생존 본능으로 인해 그의 온몸이 굳어버린다. 그는 그 소리에 깃든 공포를 즉시 알아차리며 그 생명체가 지닌 말도 안 되는 수준의 힘에 완전히 압도된다. 그의 한심한 꼴을 지켜보던 루리가 마침내 이 냉혹한 현실을 깨달았냐며 날카롭게 묻는다. 하녀는 약자가 저런 엄청난 힘을 과시하는 존재와 감히 결혼하려 한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분명히 일깨워준다. 불타는 혼돈을 가리키며 그녀는 저 길들여지지 않은 잔혹한 짐승이 그가 반려자로 선택한 존재의 진짜 모습이라고 강조한다. 강한 척하고 있지만 소녀 본인조차 대기의 감도는 괴물 같은 압박감에 손을 미세하게 떨며 주먹을 꽉 쥔다. 그녀는 인간의 몸으로는 그 존재를 가까이서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아까 그토록 경고하려 했던 거라고 설명한다. 저 지배자의 혈관에 흐르는 피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멈출 수 없는 사악한 용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 가는 곳마다 혼돈을 일으키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납고 적대적인 사리에 이끌리는 존재인 것이다. 하녀는 이 타고난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여기 머문다면 소녀는 매일같이 이 끔찍한 십자포화에 휘말리게 될 거라고 말한다. 그녀는 결심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고 단정지으며 인간과 용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 하녀가 바라는 것은 무능하기 짝이 없는 약혼자의 꼴을 보고 주인님 스스로 이 결합이라는 꿈이 완전히 무의미하다는 걸 깨닫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예상을 뒤엎고 주인공은 완전히 매료된 채땀에 젖은 얼굴을 치켜들며 그 광경을 그저 웅장하다고 느낀다. 루리는 그가 공포에 질려 마비되기는커녕 오히려 황홀한 표정으로 전투에 감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엄청난 충격에 빠진다. 인간의 턱없는 생존 본능에 완전히 어이가 없어진 그녀는 속으로 비명을 지르며 그를 미친 마초히스트라고 부른다. 조용한 성의 장엄한 건축물 위로 또다시 깊은 밤이 찾아온다. 이미 방으로 돌아온 페르디는 짙은 다크서클을 띤 채 오늘의 격렬한 충격에 대해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했었다고 털어놓는다. 완전히 녹초가 된 그는 팔을 양옆으로 활짝 벌린 채 침대에 쓰러지며 온몸의 근육 하나하나가 이 말도 안 되는 피로에 비명을 지르는 것을 느낀다. 그는 간신히 비틀거리는 발걸음을 유지하며 하녀의 호의를 받아 돌아오던 기억을 떠올린다. 무거운 눈을 감으며 소녀는 그런 수준의 포효를 마주하고도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을 진정한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상황에 좌절하며 그는 첫 번째 서클의 벽을 넘기는커녕 온종일 시간만 낭비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토록 고집을 부리며 그 위험한 전투를 보러 간 이유를 스스로에게 되물으며 마법사는 최근의 기억 속으로 깊이 빠져든다. 전장을 지배하던 위험 넘치는 생명체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다시 강렬하게 떠오르며 그 잊을 수 없는 엄청난 힘의 충격을 각인시킨다. 그는 그 전투의 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지배자를 계속 지켜보고 싶다는 거대한 충동을 느꼈던 것을 떠올린다. 짐승은 국경을 따라 몬스터들을 짓밟고 적들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면서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은 순전히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한 목적만으로 행해졌다. 고통으로 가득한 여정을 걷기로 스스로 선택한 고고한 붉은 기사의 외로운 길이었다. 처참하게 파괴된 전장의 기억을 되짚으며 주인공은 그 모든 결의가 참으로 위대하다는 것을 되새긴다. 그 순간 그는 그토록 위대한 존재가 자신 같은 인간 곁에 머물겠다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다. 갑자기 가슴에서 고동치는 감각을 느낀 그는 흠칫 놀라며 붉은 서클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에 빠진다. 자신의 셔츠를 꽉 움켜쥐며 마법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기 싫기에 그것이 자신이 필요한 만화가 아니라고 결론짓고 에너지를 거부하기로 마음먹는다. 하지만 화염 속 전사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파고들며 그는 자신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 자신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묵직한 오라를 지켜보며 페르디난드는 그녀의 전투를 떠올릴수록 마법 회로가 더욱 선명해진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지금 흐르는 에너지는 분노나 복수심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품고 있었다. 집중하기 위해 눈을 감은 그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 이 새로운 힘을 이해하려 애쓴다. 붉은 빛이 감도는 신비로운 공간 한가운데서 청년은 금방이라도 사라져 버릴 것만 같은 그 매우 독특하고도 모호한 감정의 이름이 무엇인지 생각에 잠긴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심한 그는 이 감정에 완전히 집중하며 양손 사이에서 에너지를 압축하고 빠르게 회전시킨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밀도 높은 힘의 응축점이 생겨나고 마침내 단 하나의 완벽한 진홍빛 마법 서클이 모습을 드러낸다. 손바닥 위에서 마법이 안정화되자 그는 이번엔 모든 것이 아주 다르게 흘러갈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확신한다. 주먹을 꽉 쥐며 청년은 다시는 똑같은 비극적인 미래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다음날 아침 하녀가 불쑥방으로 들어와 완전히 넋이 나간 채로 그가 정말 하룻밤 만에 마법 회로를 각성한 거냐고 묻는다. 이미 옷을 갖춰 입은 페르디는 변화를 그토록 빨리 눈치챈 소녀의 예리한 눈썰미를 칭찬하고 그녀는 이론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을 대체 어떻게 해낸 건지 캐묻는다. 주인공은 자신감을 뽐내며 자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아주 태연하게 대답하여 하녀를 지루한 표정으로 만든다. 루리는 한숨을 쉬며 그가 마침내 자격 요건을 충족했음을 인정하지만 그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한다. 마법사는 외출하기 위해 코트를 입으며 이 새로운 능력을 편하게 연습할 수 있는 곳이 근처에 있는지 묻는다. 잠시 후 저택의 푸른 숲 한가운데에 여러 개의 나무 표적이 세워진 공터가 나타난다. 자랑스럽게 장소를 소개하며 하녀는 손님이 요청한 그대로 훈련장을 준비했다고 알린다. 청년은 단 반나절 만에 이렇게 장비가 잘 갖춰진 공간을 마련한 소녀의 업무 처리 능력에 감탄하며 박수를 친다. 궁금해진 그녀는 그가 무엇을 연습할 생각인지 묻는다. 비싼 마도구 대신 단순한 표적을 사용한다는 점과 낭비를 막기 위한 만화 제어에 집중할 것이라는 대답을 듣게 된다. 영문을 모르는 하녀는 왜 그런 게 필요한지 묻고 자신에게 이 훈련은 그저 숨쉬기 운동처럼 쓸데없어 보인다고 말한다. 소녀는 용의 피를 이은 다른 생물이라면 그런 인간의 한계를 끔찍한 일로 여길 것이라고 설명한다.
설명을 포기한 푸르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태어난 이는 인간의 노력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받아들인다. 표적을 향해 걸어가며 주인공은 그 지루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보고 싶다면 얼마든지 구경해도 좋다고 말한다. 탁 트인 공터에서 자세를 잡은 그는 차분히 팔을 들어 올리며 첫 번째 실전 제어 시험을 시작한다. 마법 이론에서 만화 사용의 기본 바탕은 완벽한 안정성을 요구하며 이는 청색 서클 계열의 핵심 기둥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그의 힘은 적색 서클에서 나오기에 그는 격렬한 감정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이를 완벽히 통제하여 유용한 힘을 만들어내야만 한다. 어두운 과거를 떠올리며 마법사는 자신의 정신을 갉아먹던 혼돈의 흐름 속에서 마법을 끌어내는 데만 꼬박 1년이 걸렸던 때를 생각한다. 손에 짙은 구체를 형성하며 전생에 썼던 직접 공격 형태로 그 힘을 응축하는데 또 1년이 필요했던 것을 기억해낸다. 손가락 끝에 작은 에너지 구체에 집중하며 주인공은 이제 그 모든 과정이 단 2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흡족해한다. 하녀는 인간이 단 한 번의 시도 만에 낭비 없이 순수한 구체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본다. 실전 연습의 난이도를 높이며 푸르타는 매우 쉽고 정확하게 자신의 주변에 떠다니는 3개의 구체를 추가로 만들어낸다. 레인 끝에 일렬로 세워진 나무 표적들을 똑바로 가리키며 그는 망설임 없이 발사 명령을 내린다. 붉은 투사체가 말도 안 되는 속도로 허공을 가르고 순식간에 거리를 좁히는 타오르는 빗줄기를 만들어낸다. 요란한 굉음과 함께 마법이 표적의 정통으로 적중하고 작지만 응축된 폭발을 일으켜 모든 흔적을 완벽히 날려버린다. 파괴력에 만족한 청년은 손가락 끝에 연기를 부러끄며 다행히 감을 잃지는 않은 것 같다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소녀는 감탄하기는커녕 짙은 의심이 담긴 눈초리로 손님을 빤히 바라보며 상황을 주의 깊게 살핀다. 잠시 후 어둡고 고요한 은신처로 돌아온 하녀는 주군에게 그 남자의 최근 행적을 모두 정식으로 보고한다. 평온하게 휴식을 취하던 지배자는 수하이 노고를 치하하며 그렇게나 빨리 마법사로 각성한 이 인간을 진정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하녀는 그 남자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완벽함을 보여주었으며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기에 오히려 위험하게 느껴졌다고 고백한다. 그녀가 보기에 필멸자가 갑자기 그 경지에 오르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며 그가 분명 무언가 아주 수상한 것을 숨기고 있다고 결론 내린다. 수하이 편집증적인 보고를 들으며 발드로바는 하녀가 인간의 실력을 인정한다는 사실에 흥미로워하며 그 남자가 갈수록 매력적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지배자는 매우 침착한 태도로 그 마법사가 순수한 의도를 가졌다고 밝혔으니 자신은 그 말을 온전히 믿을 생각이라며 수하를 안심시킨다. 소녀는 과거 그녀의 존귀한 주군이 인간들의 행동에 속고 상처받았던 수많은 시간들을 떠올리며 괴로움에 고개를 숙인다. 보호하려는 태도를 취하며 소녀는 새로운 실망감을 막아내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약혼자의 진심을 시험할 방법을 찾고 싶어한다. 그 순간 위험하지만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하녀의 머릿속에 번쩍 떠오른다. 대화가 끊긴 틈을 타 루리는 마수가 이 완벽한 기회를 이용해 주인공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겨보라고 제안한다. 위대한 붉은 존재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살짝 놀라며 수아가 그 인간에게 정확히 무엇을 시킬 생각인지 묻는다. 얼마 후 페르다는 기품 있고 결점 없는 정장을 입고 나타나 크고 밝은 연회장문 앞에서 공식적으로 소개된다. 그 호화로운 장소는 동부 국경연합회의가 열리는 곳으로 지역의 유력자들이 초조하게 회의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 낭비라며 불평하던 한 귀족은 마수들이 당장이라도 공격해 올 판에 이런 한가한 모임을 갖냐고 따지다가 이 행사가 새로운 약혼자를 맞이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격분한 다른 회원은 어떤 멍청이가 그 혼인 명령을 진짜로 받아들였냐며 경악하고 그 불쌍한 놈이 로즈노바 가문의 셋째 아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테이블 위로 조롱이 난무하고 남자들은 검 하나 제대로 못 쥐는 주제에 지도자 행세를 하려는 18살짜리 애송이를 비웃는다. 테이블에 팔을 걸친 거친 인상의 노인은 그런 약해 빠진 꼬맹이는 그곳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테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대화를 마무리 짓는다. 결국 기조무리는 그 녀석이 어차피 짐승의 발톱에 갈기갈기 찢겨 금방 제거될 것이라는 끔찍한 결론에 도달한다. 그 역겨운 뒷담화를 끊어내듯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활짝 열리고 청년이 긴 입장 카페트를 따라 걸어 들어온다. 뻔히 보이는 저기를 무시한 채 주인공은 단호하고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나아갔고 충직한 하녀가 그 뒤를 바짝 따른다. 이 공식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 그는 관료적인 서류들을 훑어보며 이렇게 빨리 저 귀족들을 상대해야 하는지 의문을 표했다. 하녀는 이 만남이 약혼을 위한 피할 수 없는 의무임을 분명히 하며 주군이 가진 최고의 칭호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의 지식을 시험했다. 그는 과거 발드로바가
제국을 위협하던 끔찍한 흑룡을 물리치고 최후를 맞게 한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그 전설적인 업적에 대한 보상으로 그녀는 동부 영지를 받았지만 마수의 현재 관심사는 오직 위험한 국경에서 마수를 제거하는 것에만 쏠려 있었다. 이처럼 고된 전투 일정 때문에 미래의 반려자가 해야 할 역할은 영지의 전반적인 관리를 도맡고 지역 영주들과의 지루한 정치질을 처리하는 것이었다. 임무를 되짚어보며 푸르타는 주군이 여전히 자신을 의심하고 있으며 이 기회를 빌려 자신의 지휘 능력을 시험하려 한다고 결론 내리고 아무 불평 없이 임무를 받아들였다. 다시 현재 그는 거대한 원탁 앞에 우아하게 서서 위대한 지배자의 미래 반려자로서 공식적으로 자신을 소개한다. 진지한 표정과 무척 위압적인 목소리를 유지하며 청년은 이 늙은이들이 앞으로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지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그 직설적인 질문에 귀족들은 잔뜩 겁을 먹고 입을 다물었으며 이 풋내기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과 그들의 대답이 향후 서열을 결정지을 것임을 즉시 깨닫는다. 팽팽한 상황의 주도권을 잡으려 귀족들의 늙은 수장은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그곳의 모두가 지배자의 보호 아래 평화롭게 살고 있다고 주장한다. 남자는 짧고 과장되게 인사를 하며 모든 영지의 주인이 될 분의 미래 남편에게 극진한 예의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방안을 채우던 우호적인 말투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위협적인 태도로 돌변해 이 테이블에 앉은 지도자들은 애송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제국에 충성을 맹세한 자들이라고 경고한다. 숨막히는 대화를 이어가며 늙은 귀족은 약혼자 본인도 이곳에 모인 지도자들에게 합당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옳지 않겠냐고 묻는다. 퍼틱은 단호한 태도를 잃지 않고 그것이 마지막 대답이냐고 물으며 그를 존중해줄지 아니면 짓밟아 줄지 확실히 정하고자 한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인공은 수장에게 빙빙 돌려 말하지 말고 그 질문에만 대답하라고 요구한다. 압박감을 느낀 노인은 자존심을 억누르며 지배자의 반려자가 그들에게 우위에 서서 말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한다. 청년으로부터 만족스러운 고갯짓을 받아낸 뒤 마법사는 자신은 큰 변화를 줄 생각이 없으며 지혜롭게 통치하든 그저 모든 것을 약탈하든 원래대로 영지를 다스려도 좋다고 경고하며 테이블에 등을 돌린다. 머리가 긴 거친 인상의 귀족이 화를 내며 테이블을 내리치고 자신들이 백성들을 약탈할 거라는 뉘앙스의 모욕감을 느낀다. 꼬맹이는 순진한 척 손을 들어 올리며 언행에 대해 사과하고 아무런 악의도 없는 작은 실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인공의 날카로운 눈빛은 그의 진짜 의도를 드러내고 그는 왜 저 남자가 자기 가문에서 버림받았는지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가 간다고 덧붙인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귀족은 청년이 가문에서 쫓겨난 뒤 마법사가 되려 한다며 비난하고 자신이 사석을 마법사임을 밝히며 존중을 요구한다. 이합적인 그림자가 얼굴에 들이운 채 페르디난드는 씩 웃으며 상대의 수준이 그럭저럭 봐줄 만하다고 비꼬듯 말한다. 귀족은 방금 들은 헛소리를 믿지 못한 채 순수한 분노로 눈가를 파르르 떤다. 사석을 마법사로서 어딜 가나 기빈 대접을 받는데 익숙했던 그는 그 모욕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 여긴다. 양손에서 묵직한 마력을 뿜어내며 남자는 한낱 초보 마법사 따위가 자신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격분에 소리치고 무력으로 예절을 가르쳐주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청년은 그 광경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손을 들어 올리며 이 상황을 해결할 흥미로운 제안이 하나 있다고 선언한다. 그러고는 귀족에게 정식 결투를 신청하며 그것이 고작 일서클 마법사의 진정한 실력을 시험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한다. 소라는 빠르게 넓은 야외 투기장으로 이어지고 두 마법 계급 간에 있을 법하지 않은 충돌을 위한 무대가 준비된다. 관중석의 다른 귀족들은 결과는 이미 안 봐도 뻔하며 저 꼬맹이가 패배해야 지역을 통제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속닥거린다. 한여루리는 굳은 표정으로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며 저 귀족이 공격을 살살 해줄지 궁금해하는 남자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전장 한가운데서 두 상대는 대낮의 햇빛 아래 마주선 채 행동에 나설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린다. 침착함을 뽐내며 푸르타는 주도권을 쥐고 상대가 자신에게 어떤 마법을 쓸 계획인지 대놓고 묻는다. 귀족은 기분이 상한 듯 팔을 짱짱하게 꼬고 결투 전에 적에게 비장의 카드를 밝히라고 하는 건 엄청난 예의범절 상실이라고 투덜댄다. 의기양양한 미소와 함께 남자는 꼬맹이가 이미 겁에 질렸다고 단정짓고는 당장 이 자리에서 항복할 기회를 주겠다고 제안한다. 귀족은 오래 기다리지 않고 몸 주변의 마력의 오라를 불러내더니 고급 폭발 마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선언한다. 그 순간 관중들은 경악에 빠지는데 그 기술이 치명적인 파괴를 일으키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것임을 알아보고는 청년이 살아남지 못할 거라 확신한다. 마법 선택을 들은 주인공은 공평하게 가기로 마음먹고 현재 자신이 하는 공격은 단순한 마나 블래스트뿐이라고 밝힌다.
상대는 조롱이 가득 섞인 폭소를 터뜨리며 애송이가 세상에서 가장 기초적인 마법으로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꼴을 우스워한다. 마법사는 자세를 고쳐 잡으며 자신의 축적된 지식은 방대하기에 이 시합에서 질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장담한다. 완전히 분노에 휩싸인 귀족은 꼬맹이의 오만함을 저주하며 공격을 위해 양손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한다. 귀족의 발 아래로 거대한 마법진이 형성되고 그는 단 하나의 흔적도 남기지 않고 청년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겠다고 소리친다. 적의 마법 구조를 지켜보던 페르디난드는 매우 짙은 사리를 감지하고 저 남자 또한 불안정한 적색 서클의 길을 걷고 있다고 결론 내린다. 공중으로 작은 진홍빛 구체들을 띄워 올리며 주인공은 한없이 차가운 표정으로 상대의 무의미한 마력 낭비를 안타까워한다. 꼬맹이가 자신의 마법을 소환해내는 그 빠르고 부드러운 속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 귀족은 혼란스러움에 두 눈을 번쩍 뜬다. 단 한 손으로 복잡하고도 완벽한 마법진을 유지한 채 프로도는 이 시합은 이미 끝났다고 차갑게 경고한다. 블레스트가 전장 위를 번개처럼 내달리자 절박해진 남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황급히 방어 마법을 펼친다. 하지만 붉은 광선은 귀족의 몸을 그대로 통과해버렸고 그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는다. 묵직한 충격이 바로 그의 등 뒤에서 터지고 상대는 애초에 공격의 목표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마법진이었음을 깨닫고 경악한다. 힘의 근간을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산산조각내며 청년은 적의 폭발 마법이 완성되기도 전에 파괴해버리는 데 성공한다. 시전 취소의 충격으로 귀족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작 초보자의 수준이 정말 이 정도냐며 공포에 질려 위아해한다. 허공을 응시하며 남자는 마법진 파괴에만 오롯이 집중된 기술은 자신의 능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다고 충격 속에 고백한다. 귀족의 두 손이 투기장 바닥에 맞닿은 채 격렬하게 떨리며 이 순식간에 패배가 안겨준 짓눌릴 듯한 무게감을 증명한다. 전장 한가운데 완전히 웅크린 채 이전에 오만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꼬맹이의 힘 앞에서의 완벽한 굴복만이 남는다. 식은땀을 흘리며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남자는 자신이 그토록 굴욕적으로 패배했다는 현실을 씁쓸하게 받아들인다. 쓰러진 패배자에게 여유롭게 걸어간 주인공은 그의 바로 앞에 멈춰서서 마침내 항복할 마음이 들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상대는 여전히 영문을 모른 채 고개를 들어 올리지만 젊은 마법사의 절대적인 우위 앞에서 당장 어떤 대답도 쥐어짜내지 못한다. 하지만 남자의 얼굴은 분노 대신 경외감으로 물들었고 그의 유일한 소원은 그저 더 강해지는 것뿐이라고 나지막이 고백한다.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마저 내던진 채 귀족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패배를 인정하고 그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고 맹세한다. 관중석의 귀족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그중 한 명이 하녀가 결투에서 속임수를 쓴 게 아니냐고 묻자 결과가 의심스럽다면 직접 눈을 뽑아버리겠다는 그녀의 직설적인 협박을 받습니다. 존중의 의미를 담아 페르타는 쓰러진 상대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며 그의 타고난 괴력을 칭찬하고 그가 조금만 더 빨랐다면 결투가 위험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 남자는 호탕하게 웃으며 자신의 실력을 인정해준 것에 고마워하고 수도에서 변방으로 좌천된 것이 결국 그리 나쁜 경험만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소년의 표정이 돌변하더니 귀족에게 수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보라고 하며 그의 풀네임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이 테살로스 월터라는 것을 듣자 주인공은 낮은 목소리로 그 이름을 곱씹으며 전생의 아주 뚜렷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얼굴에 섬뜩한 그늘이 드리워진 마법사는 이제 그를 아주 잘 기억한다고 차갑게 말하며 비꼬듯이 그를 위대한 은인이라 부릅니다. 귀족은 갑작스러운 말에 완전히 당황하여 두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아는 사이인지 물어보려 하지만 청년은 아무런 예고 없이 그의 이마를 향해 똑바로 손가락을 겨눕니다. 무자비하게도 페르타는 영거리에서 치명적인 마법을 쏘아 올려 상대의 머리에 파괴적인 붉은 파동을 직격시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끔찍한 충격이 남자를 온전히 강타하며 귀족의 인생을 잔혹하고 즉각적으로 끝장내버립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귀족들은 공포에 질려 눈앞에서 벌어진 그 무자비한 행위를 목격하고 절망에 빠져 비명을 지릅니다. 남자의 생기 잃은 몸이 투기장 바닥에 무겁게 쓰러지며 평화롭게 끝난 줄 알았던 결투에 진정한 종지부를 찍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가운 눈빛을 유지하며 주인공은 미래의 그 남자가 자신의 약혼녀를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를 제거한 것이라고 큰 소리로 설명합니다. 전장에는 소름 끼치는 침묵이 맴돌고 겁에 질린 지도자들 위로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그들은 이제 순수한 공포에 휩싸인 채 새로운 지배자를 바라봅니다. 방어할 틈도 없이 투기장에 쓰러진 채 감히 지배자의 평화를 위협하려 했던 자의 운명은 일말의 자비도 없이 끝을 맞이했습니다.
귀족 중 한 명이 제거되었다는 소문이 조용히 퍼지자 그것은 마치 지도자들 사이에 독처럼 스며들었고 그들은 소년의 잔혹한 행동 앞에 공포로 몸을 떱니다. 남자들은 겁에 질려 속삭이며 대결은 이미 끝났고 패배자를 그런 식으로 끝내버린 것은 귀족에 대한 명백하고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수군거립니다. 하지만 투기장을 향한 마법사의 날카로운 눈빛은 허공에 무언의 메시지를 남기며 누구든 배짱이 있다면 자신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해보라며 도발합니다. 얼어붙은 영주들을 향해 여유롭게 걸어간 주인공은 도대체 왜 다들 이 상황에 그토록 긴장하고 두려워하는지 비꼬듯 묻습니다. 그는 늙은이들에게 쓰러진 자에 대해 신경 쓰지 말라고 충고하며 만약 그 패배자가 계속 살아있었다면 결국 지배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 단언하여 회의장 수장의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극도로 긴장하여 말을 더듬으며 노인은 약혼녀가 동부에 발을 들이고 그 상대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합니다. 그 자가 위대한 붉은 용에게 어떻게 문제를 일으킬지 이해하지 못하는 영주들을 뒤로하고 주인공은 조용히 반려자의 진실한 본성을 떠올리며 그녀의 가장 큰 소망은 언제나 인류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출구를 향해 걸음을 옮기면서 그는 분노를 속으로 삼킵니다. 붉은 용이 그들 모두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는 것과 방금 쓰러뜨린 남자가 그 모든 것을 망쳐버린 배신자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늙은 귀족은 그 모든 변명이 말도 안 된다고 항변하려 하지만 소년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배신을 설명하는 것은 그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법사의 눈빛을 본 수장은 두려움에 떨며 그가 존재하지도 않는 죄목으로 영주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생각하고 그를 완전한 미치광이로 판단하지만 청년으로부터 자신은 나머지 사람들에겐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 모든 아수라장에서 벗어나 용의 둥지로 돌아가는 길이 시작되고 울퉁불퉁한 흙길 위에서 마차가 격렬하게 흔들립니다. 비좁은 마차 안에 타자마자 소년은 그 위협적이던 모습을 온데간데 없이 버려둔 채 고통에 신음하며 좌석에 몸을 웅크렸고 충성스러운 하녀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봅니다. 양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감싸진 채 마법사는 말도 안 되는 신체의 극심한 피로에 시달리며 주변 세상이 도무지 멈추지 않고 핑핑 돈다며 괴롭게 중얼거립니다. 시작부터 배신자를 찾아낸 충격을 되짚어보며 그는 방금 전에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자신의 만화 여분이 단숨에 완전히 바닥나 버렸다고 스스로에게 고백합니다. 울퉁불퉁한 마차 여행에 멀미가 나고 기운마저 다 빠진 주인공은 지친 한숨을 내쉬며 이 시대에는 아직 발명되지 않은 마도 자동차가 없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후회합니다. 마차의 정적을 깨고 하녀가 비꼬듯 박수를 치며 소년을 과장되게 칭찬하더니 첫 만남부터 그 지역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영주를 끝장내 버린 탓에 약혼 절차가 엄청나게 지연될 것이라고 꼬집습니다. 페르타는 그녀를 차분히 응시하며 정말 테살로스에 대해 말하는 게 맞는지 묻습니다. 겉보기와 달리 그 귀족은 위대한 지배자의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였으니 말입니다. 녹초가 된 주인공은 이 모든 상황이 엄청난 골칫거리가 될 것임을 인정하며 영주의 거짓된 복종을 떠올리고 과연 그 남자가 한때라도 명예로운 사람이었던 적이 있었는지 의구심을 품습니다. 이어 주인공은 다른 지도자들이 오로지 착취할 궁리만 하는 상황에서 방금 쓰러뜨린 상대는 그 혼란스러운 지역에서 그나마 용인할 만한 타협점이었고 약간 부패했을지라도 그 정도 귀족이 최선의 경우였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예상치 못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그는 귀족을 제거한 자신의 명분이 완전히 정당하다고 확신하기에 약혼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장담합니다. 육체적인 탈진에 시달리며 그는 여정의 어지러움을 견디기 위해 자신의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마차 좌석에 묶인 천자루를 바라보며 전생의 중요한 기억들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노을 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소년은 그 영주가 이미 모두의 뒤에서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을 것이라 추론합니다. 그들이 거대한 월터 가문의 영지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의 늙은 집사는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귀빈들을 맞이합니다. 격식을 차리지 않고 페르타는 대뜸 이 집의 주인이 더 이상 살아있지 않아 그들을 맞이할 수 없을 것이라 알리며 하인을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충격에 빠뜨립니다. 다음으로 그는 그 의심스러운 천자루를 늙은 집사의 손에 넘기며 마치 평범한 짐짝인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행동합니다. 마법사는 그 무엇보다 차가운 태도로 그 자루를 모두가 볼 수 있게 정문에 매달아 두라고 명령했고 그 말에 집사는 영문도 모른 채 말을 더듬습니다. 천의 틈새를 열어본 하인은 그 끔찍한 내용물을 알아보고는 극심한 공포에 질려 눈물을 흘리며 주인을 부르짖습니다. 하인의 절망적인 비명소리가 성벽을 타고 메아리치고 그곳에는 어느덧 어둠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쓰러진 영주의 화려한 방 안에 들어선 루리는 팔짱을 낀 채 빈집을 터는 도적대 같다고 한마디 합니다.
하녀는 소년이 침대 밑을 뒤지는 것을 지켜보며 이 무단 침입을 정당화할 만한 부패의 증거를 꼭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는 억지로 그 기괴한 짐을 챙겨야 했던 것에 대해 불평합니다. 침대 밑에서 나온 주인공은 약혼을 취소하고 그 짐을 도로 돌려줘야겠냐고 장난스럽게 묻더니 이내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다고 알립니다. 그런 다음 그는 나무 바닥을 확인하며 영주가 바로 그 아래에 비밀 통로를 숨겨두었다고 설명합니다. 그 은신처로 들어가기 위해 청년은 소녀에게 뒤로 조금 물러서라고 말합니다. 자물쇠를 찾을 인내심 따위는 눈꼽만큼도 없었던 하녀는 그저 주먹을 쥐고 나무 바닥을 향해 무자비한 일격을 날립니다. 거친 충격이 침실 바닥을 산산조각 내며 순수한 물리력만으로 길을 뚫어버립니다. 이 파괴 앞에서도 지극히 평온한 페르디난드는 통로가 열렸음을 확인하고 소녀에게 먼저 내려가라고 권하고 그녀는 그저 손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냅니다. 두 사람은 저택 뒤편으로 이어지는 길고 어두운 돌계단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지독한 악취에 코를 틀어막으며 청년은 이곳 전체에 묵은 핏자국 냄새가 진동한다고 지적합니다. 지하실의 풍경은 생명을 모독하고 생명체를 개조하는데 목적을 둔 끔찍한 실험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속으로 마왕의 추종자들이라 불렸던 끔찍한 집단의 존재를 떠올립니다. 이 광신도들은 금지된 힘을 좇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인간성을 포기한 자들이었고 이는 이성의 옛 주인이 네크로맨서로서 흑마법을 연마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사슬에 묶인 죄수를 유심히 살펴보던 주인공은 가엾은 남자가 야수들의 신체 부위로 잔혹하게 개조된 것을 보고 혐오감을 느낍니다. 조용한 분노에 휩싸인 루리는 그 만행들을 쏘아보며 그 미친 귀족이 제발 죽여달라고 애원한 꼴이나 다름없다고 차갑게 쏘아붙입니다. 경멸의 참목소리로 하녀는 인간이란 역시 믿을 가치도 없는 존재라고 단정지으며 그 사교 집단과 연관된 것만으로도 영주가 처참한 최후를 맞이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확신합니다. 소녀의 분노를 무시한 채 페르타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를 뒤적거렸고 이에 하녀는 도대체 그 은신처에 대해 어떻게 알았냐고 묻습니다. 그늘 속에 얼굴을 숨긴 채 청년은 그저 드디어 원하던 걸 찾았다고 작게 중얼거립니다. 거기서 찾아낸 원고는 부패한 영주가 남긴 비밀스러운 역작으로 무한한 만화를 배양하는 금지된 비술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전생의 기억 속에서 주인공은 그 귀족이 마물들이 끊임없이 마력을 생성해낸다는 사실을 발견했음을 떠올립니다. 그 발견의 문제점은 이 원초적인 에너지가 매우 불순하고 탁한 형태로 나타나 인간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네크로맨서는 포기하지 않고 인간의 몸 안에 직접 장기를 이식하여 그 힘을 복제하려 드는 미친 짓을 생각해냈습니다. 만약 그 실험이 성공한다면 사용자는 순수한 마력을 무한하게 끌어다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기 어린 이론은 전통적인 마법진이 그어놓은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영주에게 헤아릴 수조차 없는 막강한 힘을 안겨줄 터였습니다. 배신자의 최종 목표는 이 무한한 에너지를 이용해 망자들의 군대를 지휘하여 자신을 변방으로 추방한 모든 귀족들을 짓밟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법사는 전생에 그 역겨운 자의 손에서 이 똑같은 서류를 빼앗았던 정확한 순간을 회상합니다. 그 암울했던 시절, 주인공은 그 서류를 챙기며 자신의 복수를 끝맺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 경고하고는 직후에 그 연구자를 처리해버렸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 청년은 노트를 휙휙 넘기며 과거 자신을 팔서클에 오르게 해주었던 그 비수를 다시 손에 쥐게 된 운명의 아이러니를 실감합니다. 그는 이 기록들을 연구하면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그 절대적인 힘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강렬한 주저함을 느낍니다. 그의 침묵을 지켜보던 하녀는 그 탐욕이야말로 그가 여느 탐욕스러운 인간들과 다를 바 없다는 증거라며 훔쳐간 자료를 그리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어린 소녀는 조롱하는 투로 위대한 발견을 축하한다고 말하며 이것이야말로 모든 필멸자들이 꿈에 그리던 황금 같은 기회임을 강조합니다. 소녀는 사내의 반응을 이해하려 했으며 이 지식을 취한다고 해서 무슨 대가를 치르는 건 아니라고 고집을 부려보지만 단호한 거절에 입이 막히고 맙니다.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소녀는 그 귀중한 노트를 하녀의 손에 넘겨주고는 그 실험실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라고 명령합니다. 루리는 격분한 채 그 물건을 받아 들고는 제정신이냐고 따져 묻고 마법사가 이토록 방대한 지식의 원천을 포기한다는 것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사옵니다. 차분한 태도로 페르디난드는 그 문서들이 마법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잠재력을 가졌다는데 동의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어둠에 힘이 주는 유혹에 굴복하여 자신의 반려자를 슬프게 할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그는 악의 뿌리를 통째로 잘라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 결정합니다. 그는 소녀를 똑바로 응시하며 이 모든 것을 모조리 태워버려 줄 수 있겠냐고 부드럽게 부탁할 뿐이었습니다.
여전히 이 인간의 고결한 태도를 납득하려 했으며 하녀는 시선을 내리깔고는 그 정도 부탁을 들어주는 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바로 그 순간 소녀의 양손에서부터 피어오른 강렬한 푸른 불꽃이 비밀 노트들을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단 몇 초 만에 마법 불꽃의 폭풍이 지하실 전체를 휩쓸어버리며 모든 어둠을 정화하고 영주가 저지른 끔찍한 만행들을 파괴해버립니다. 푸르스름한 불길을 응시하며 주인공은 모든 마법에는 그것을 만든 자의 감정이 깃들기 마련인데 그 배신자는 평생을 증오에 빠져 살았으니 그의 비술은 결국 누구든 타락시키고 말 것이라 곱씹습니다. 그는 그 귀족 역시 진홍의 서클 사용자였으며 과거 마법사를 파멸로 몰고 갈 뻔했던 그 병적인 분노를 똑같이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이 저주받은 마법을 이어받았다면 다시는 느끼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 혼돈스러운 감정들에 또다시 잡아먹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과거의 굴레를 불길 속으로 영원히 날려보내며 사내는 안도의 긴 한숨을 내쉬고 조용히 두 눈을 감습니다. 완벽한 평온 속에서 자신의 가슴 위에 손을 얹은 채 그는 불꽃이 참으로 아름답게 타오르고 있다고 소리내어 고백합니다.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던 하녀는 그의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이 무척이나 기묘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불편했던 존재감 너머의 무언가를 어렴풋이 보기 시작합니다. 긴 한숨을 내쉬며 하녀는 파괴의 현장을 등진 채 하고 중얼거리며 제안합니다. 이 답답한 구덩이에서 그만 완전히 빠져나가자고 말입니다. 그의 곁을 나란히 걸으며 소녀는 이제 곧 열릴 모두가 고대하는 약혼식의 피비린내를 풍기며 나타나는 것은 엄청난 무례가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